추석 연휴 내내 계속됐던 무더위가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푸른 하늘이 높게 빛나고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한 공기가 피부에 체감되는 아름다운 한국의 가을 날씨는 아직 좀 더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도 이 정도면 아주 다행이라고 합니다. 현재 중국은 연이은 태풍 타격으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을 강타한 13호 태풍 버빙카의 영향으로 상하이 전체가 초토화되었기 때문인데요. 상하이는 중추절 연휴 이틀 동안 항공편, 여객선, 열차 등 각종 교통수단이 중단됐고 상하이와 저장성 주민 45만 명이 대피했습니다. 현지는 그야말로 쑥대밭이 되었는데요. 얼마나 강풍이 심했는지 흔들리던 건물 외벽이 뜯겨나가고 가건물은 이리저리 밀려다닐 정도였습니다. 날카로운 철제 펜스가 떨어져 날아다니다가 결국 자동차를 덮쳐버리는가 하면 무역항에 쌓여있던 컨테이너들은 장난감 블럭처럼 쓰러져 도로에 나뒹굽니다. 항구로 향하던 대형 트럭도 바람에 옆으로 쓰러집니다. 가로수 1만 그루가 뽑혀 건물에 꽂히거나 도로를 막았고 초속 42m, 시속 150km의 강한 바람은 상하이 시내 200km 반경을 모두 휩쓸어버렸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자리는 도로인지 건물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엉망이 되었습니다. 항공편 1,400여 편이 취소된 가운데 현지 SNS에는 태풍 영향으로 초토화가 된 거리 모습과 건물과 구조물들이 파손된 모습이 담긴 영상과 사진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태풍의 직접 영향권이 아닌 지역 상황도 심각합니다. 상하이를 강타했던 태풍 버빙카는 중국 중부 지역으로 이동해 안후이와 장수, 허난, 산둥성에 많은 비를 뿌렸습니다. 중국 산둥성에 내린 폭우는 순식간에 금리로 변했고 시장 상인들은 손쓸 겨를 도 없이 팔려 보내놓은 모든 물건이 떠내려가 버립니다. 급류에 미끄러지는 사람들과 자동차들도 물이 차올라 둥둥 떠버립니다. 도로 곳곳은 그야말로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또다시 태풍 상륙 소식에 초긴장 상태입니다. 75년 만에 최대 태풍으로 기록된 버빙카에 이어 오늘 밤 14호 태풍 플라산이 중국 동부에 상륙합니다. 현재 중국 기상당국의 초기상이 걸렸는데요. 이번 태풍은 중심 풍속 초속 23m, 반경은 약 250km로 시속 48km 속도로 빠르게 북상 중입니다. 태풍은 고온의 수증기로 에너지를 축적하며 이동 중에 있어 강풍과 함께 역대급 폭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 관계당국은 비상대응 단계를 높여 공사 현장에 대한 작업 중지 명령이 내려졌고 조업을 나간 어선들도 정박지에 복귀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11호 태풍 야기로 큰 피해를 당한 하이난 일대와 13호 태풍 버빙카로 피해를 입은 상하이 지역에는 더 큰 대비가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는데요. 이번 달 초 중국 남부 지역을 강타한 태풍 야기는 수많은 사상자를 냈으며 하이난성 하이커우시 경제적 손실만 263억 2,600만 위안, 우리 돈 약 5조에 달했습니다. 그전 일본 열도에 상륙했던 10호 태풍 산사는 수많은 인명피해까지 내며 일본 전역을 산산조각 내버렸죠. 그런데 이번 14호 태풍 플라산 역시 한국만은 피해갈 것이란 예보가 나오자 해외 전문가들이 경악하는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원래 14호 태풍 플라산의 이동 경로를 보면 한국에 피해가 없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 합동태풍경보센터가 내놓은 예측에 따르면 플라산이 중국을 강타한 뒤 20일에서 21일 사이 급격히 우측으로 방향을 틀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 전 세계가 이를 주목하고 있는데요. 미국 합동태풍경보센터는 하와이 해군해양 기상센터에 있는 미국 해군과 미국 공군의 전략합동기관입니다. 기상위성과 센서, 레이더, 기상 예측 모델 여러 대를 이용해 태평양과 북인 도양 등에서 발생하는 열대 저기압 활동을 감시 및 분석 예보하기에 정확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예보에 따르면 이번 태풍 역시 한반도 남부지방을 스쳐 일본 쪽으로 향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올해 들어 일본,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태풍 피해가 엄청난 가운데 유독 한국만 이 모든 태풍이 피해가는 현상에 대해 해외 전문가들도 놀랍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8월, 9월에 발생한 동북아 지역의 태풍은 일본을 초토화시키고 베트남, 중국, 태국으로 넘어갔지만 한반도는 비교적 안전했기 때문입니다. 미국 국립허리케인센터의 수석 연구원들은 유독 한국이 태풍 영향을 받지 않은 이유에 대해 연구했는데요. 한반도가 예년과 달리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은 특이한 현상의 핵심 원인은 매우 복합적이며 기상학적 요인들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독특하게 작용한 결과라고 보고했습니다. 국립허리케인센터 수석 연구원들이 보고한 색지 원인을 보면 올해 북태평양 고기압은 평소보다 훨씬 강하고 이례적으로 서쪽으로 확장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태풍들은 일본 동쪽이나 중국 남부 쪽으로 밀려난 현상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라니냐 현상이 예상보다 오래 지속되면서 태풍 발생 위치가 평소보다 동남쪽으로 치우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는 태풍들이 한국보다는 일본 쪽으로 향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또 올해 제트 기류가 평소보다 남쪽에 위치하면서 태풍들을 한반도 남쪽으로 밀어내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2024년에는 한국이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권에서 벗어나는 특이한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연구원들은 이는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높으며 내년에는 전혀 다른 패턴이 나타날 수 있으니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경고했지만, 그야말로 어떤 기상학적 복합적 요인들이 한반도에 결계를 친 듯한 효과를 가져왔다는 것만큼은 반박할 수 없는 사실임이 증명되었죠. 또한 중국에서 홍수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는데요. 지리적 요인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중국은 광대한 영토에 많은 강과 하천이 있어 본래 홍수에 취약한 지형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특히 양쯔강, 황하 등 대형 강들의 유역에는 인구가 밀집해 있어 홍수 발생 시 피해가 커집니다.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화도 홍수 위험을 높이고 있습니다. 자연 배수 시스템을 파괴하며 저지대나 범람원에 건설된 도시들은 홍수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죠. 산림 파괴와 토지 이용 변화도 문제입니다. 수자원 관리 정책의 한계점도 있습니다. 대규모 댐 건설은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생태계 파괴와 새로운 문제를 야기합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들로 인해 중국은 계속해서 홍수 문제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는 경제적, 사회적으로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2연속 태풍이 강타하는 상하이는 중국 무역의 중심지이자 실질적 최대 도시입니다. 최근 불안감이 증폭되는 중국 경제가 잇따른 자연재해로 인해 더욱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며 이번 태풍으로 인해 상하이의 도시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키고 있는데요. 태풍, 홍수, 지진 등의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중국은 경제회복에도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태풍과 관련해 한국이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현재, 최근 충격적인 제보 영상이 국내에 퍼지며 많은 한국인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영상은 한 주거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곳은 무너질 듯한 천장과 씻을 수조차 없는 화장실 등 그야말로 심각한 집 내부 영상이었는데요. 더욱 충격적인 건 이곳에 사는 사람이 90대 노인으로 국가를 위해 싸웠던 6.25 참전 용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슬아슬하게 나무와 청테이프로 만든 문, 구멍난 벽과 천장, 시멘트 벽돌 옆에 놓인 자그마한 간이 침대, 이곳들 또한 대한민국의 영웅 6.25 참전 용사들의 주거지였으며 이 사실들이 한 한국 기업으로부터 세상 밖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전 후 뼈저린 가난 속에 살아온 참전 용사들은 이 참혹한 환경에서 수십 년을 살아왔지만 이들은 자신의 삶을 계속 비관하며 살아오진 않았습니다. 자신의 집은 허름하지만 세상 밖의 대한민국은 너무도 큰 발전을 해왔기에 이들의 집안에는 여전히 참전을 후회하지 않는다는 듯 태극기가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밝힌 인프레쉬라는 기업은 육군 장교 출신의 대표자가 있는 곳으로 그들의 위대한 노고를 누구보다 깊이 새기며 사각지대에 있는 참전 용사를 찾아 나서며 이를 알게 된 것인데요. 피부와 매걸렸으나 씻지도 못하는 화장실에 고통을 받고 있던 참전 용사. 아픈 아내를 돌볼 수조차 없는 노후된 전자제품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웠던 참전 용사. 한 끼조차 해결하기 어려웠던 전국의 참전 용사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 환경이 너무도 참혹하자 서둘러 세상에 이 현실을 알리며 이들에게 대대적인 화장실 개선, 전자제품과 전기요금 일부 지원, 식사 지원 등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원은 한국을 넘어서 아프리카 대륙의 에티오피아로 이어져 가난에 치료하지 못해 시력을 잃어가는 참전 용사에게 현지 병원과 협업해 대규모 수술을 열어주고 필리핀, 태국, 콜롬비아까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그 어디든 달려가고 있습니다. 한국을 위해 생사를 넘나드는 전장에 뛰어든 영웅들에게 갚아나가야 할 평생의 빚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에 참전 용사와 가족들은 자신들을 위해 나선 기업과 한국인들에게 끊임없는 감사를 표하기도 했는데요. 보육장 하나 해줘가지고 이제 고맙게 드린다. I consider the Republic of Korea my second home. ደስ ያለኝ እኛ ብቻ አይደለንም፣ ቤተሰብም ጎረቤትም ሁሉም ተደስተዋል። ይስጥልኝ ኑሩልን፣ እንዳስተዋሳችሁ አስታዋሽ ያገ 그리고 최근 이 기업은 역사적 상징을 그대로 구현해내며 또 한 번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전 세계를 감동시킨 한국인들의 행보. 해당 기사 속 인프레쉬 태극기 키링은 6.25 한국 전쟁 당시 참전 용사들의 간절한 명언이 새겨진 서명 태극기를 그대로 구현해낸 것으로 빛에 따라 굴곡이 보일 정도로 서명 한자 한자가 디테일하게 담겨 있습니다. 이에 외신은 한국의 역사적 상징이 담기니 키링이 높은 인기를 얻으면서 태극기에 대한 아름다움이 퍼지고 있다 전했는데요.
실제 6.25 참전 용사들에게 수익금 일부가 후원되고 동참한 한국인들의 이름으로 전달되는 이 키링은 한국의 역사와 더불어 태극기의 미까지 알려지는 이례적인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행보에 감동한 한국인들의 행보도 주목을 받았는데요. 김재순, 박준철, 고재후, 김경구 등 이 평범한 한국인들도 태극기 키링을 통해 동참하며 인프레쉬와 함께 많은 참전 용사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은 예우를 잊지 않는 고마운 국가라는 세계적 극찬을 받고 있으며 많은 참전국에 큰 울림을 주고 있는데요. 저 역시 한국인으로서 이 아름다운 행보에 동참하였으며 여전히 어려운 환경 속에 사시는 참전 용사님들의 삶이 개선되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응원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 태극기 키링의 구매처는 고정 댓글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위대한 영웅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바쁘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여 유익하고 재밌는 콘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단골이슈였습니다.